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단순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무모하게 싸움을 걸고 그 인질들을 사로잡았잖아요.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제가 보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념은 좀 시각이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류가 2차 대전의 그 참혹한 정말 수천만이 죽고 죽는 그 참혹한 전쟁 이후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이런 사륙전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인류가 지금 발자를 받고 그 안에 자유무역, 그다음에 여러 민주주의 체제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문제를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 2차 대전 이후의 질서,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이후의 질서는 미국이 구축한 거죠. 이 질서의 마지막을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입니다. 왜냐? 이유는요. 그 홀로코스트를 막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 도덕적 자책감으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지금까지 굉장히 꺼렸는데 이제 EU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식의 전환이거든요. 유럽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신적 부채감을 벗어버렸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2차 대전 이후의 질서를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유럽인들의 의식도 거기에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 보여주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2차 대전 때의 그런 전쟁의 비극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왜 뭉쳐야 하고 우리끼리 도와야 하는지, 인류가 왜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대의는 사라져가고 있으면서도 어, 인류가 파편화되면서 국가들이 파편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중심으로 한 어떤 천안문 광장에서 보여줬던 어떤 권위주의 국가 그룹,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이렇게 나눠져 가고 있는, 또 지정학적으로는 2차 대전과 비슷하면서 2차 대전의 전쟁으로 인해서 참혹함으로 인해서 피어났던 어떤 인류애라든지 이런 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쌓아왔던 어떤 도덕적인 가치들이 사라져가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요. 오히려 이거는 2차 대전 이전 시절로 우리를 되돌리면서 전 세계가 다시 대규모 충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EU 집행위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사안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과 정착존 확대 등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요, 협력협정상, 그러니까 EU와 이스라엘의 협력협정상 규정된 무관세 특혜 중단과 극우 인사 및 폭력 정착민 제재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게 물론 통과된 건 아닙니다. 제안한 건데요. EU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지만 유로비전 컨테스트 이런 데 나가면서 사실상 유럽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 이스라엘을 손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당한 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가자 지구에서 하는 건 너희는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 뭐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네가 히틀러랑 다른 게 뭐냐. 너희들 당한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모든 인권의 말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EU와 이스라엘 협력협정에 규정된 무관세 조치를 중지하고 이스라엘 수출품 37%에 대해서 즉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장관 2명과 유대인 정착촌의 폭력 거주자에 대한 제재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해서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아마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EU가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위는요, 이스라엘이 그 협정 제2조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는 건데 거기는 인권에 대한 겁니다. 집행위는 특히 가자 지구에서의 군사작전 강화, 인도적 지원 봉쇄, 정착촌 확산 등을 문제 삼으면서요. 이 같은 행위가 양국 협정의 핵심 요소를 훼손했다고 판단해서 협정 무역 관련 특혜 조항 중단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산 수입품이요, 더 이상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계 무역기구 규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데요. 다만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 수출품 가운데 약 37%에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63%는 애초 협정상 특혜 대상이 아니거나 최혜국 대우 관세율 자체가 영세율이라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재하겠다고 한 극우 성향의 장관 2명은요. 팔레스타인 서한 지군의 유대인 정착 쪽 건설을 주도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타르 벤
그 위로 국가안보장관 등 구구성향의 장관 2명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폭력 정착민, 그 정착촌을 만들면서 그 가자 지구나 아니면 서한 지구에 그 사람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사실상 뭐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거 서북 청년단 같은 식으로 폭행을 하던 어떤 민병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그래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뭐 이스라엘, 꼭 유럽연합이 이런 제재를 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건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늘 사랑한다. 그러나 이런 거를 하는 문제되는 사람만 제재하는 거다라고 항상 EU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서설이 길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 학살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EU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가치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EU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2023년 10월 테러 공격을 감행하면서 가자 전쟁을 일으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정치국 인사 10명에 대한 제재 강화안도 담겨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요, 가자 지구의 끔찍한 상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전면적 휴전과 인도적 지원 통로 개방, 하마스 인질 석방이 시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최대 인도적 지원국으로서 양국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특혜 중단과 극우 인사, 정착민 제재, 양자 지원 중단을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EU가 화가 나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폰데라이언은 그동안 강경파에서 이스라엘 제재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탱크가 가자 지구로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마지못해서라도 이걸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스라엘 경제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EU는 이스라엘의 최대 수출 시장이고요. 무역 특혜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주요국들은 주요 교역 시장이 주로 미국이나 아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원유를 팔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까운 EU에 뭐 공산품부터 시작해서 농산물까지도 많이 팔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이스라엘의 타격이 클 텐데요.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은요, 이스라엘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전체 상품 교역의 32%를 차지했고요. 총 교역액은 69조 원, 그러니까 426억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EU의 대이스라엘 수입은 159억 유로, 약 26조 원이고요. 수출은 267억 유로, 약 43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수출하는 거는 뭐 기계 운송 장비나 화학 제품 등 핵심 품목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조치가 발표되니까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성명을 통해서요. EU 집행위의 제안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유럽의 이익에도 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의 존재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니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니들이 한번 하마스한테 당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마스를 없애버리겠다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거고요. EU에서는 그래 하마스 없애는데 그래도 지금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 서안에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목숨을 다 빼앗고 이 사람들의 터전까지 하는 거는 비례를 따진다고 해도 너무 맞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사실상 가자 지구 같은 경우는 완전 봉쇄를 해서 인도적 지원도 제대로 못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EU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제안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EU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무관세 특혜 중단안은 회원국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지만 극우 인사와 정착 및 제재안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같이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 제재에 아예 좀 미온적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그런 것도 있고요. 독일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찬성하고 싶어도 도저히 찬성표를 던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 홀로코스트의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는 모릅니다만 스페인, 프랑스 같이 또 인구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면 이게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그냥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해왔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잘한다면 무관세 특혜 중단안은 폐기될 수가 있지만 사실 극우 인사와 정착 및 제재안은 통과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무관세 특혜 중단안만 통과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길어지면서요. 하마스와의 전쟁도 벌써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이 전부 군대를 가서 이스라엘의 그 스타트업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스타트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개발하던 스타트업들이 개발하던 그런 기술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 스타트업에 맡겨져서 한국에서 좀 개발해 달라라는 의뢰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보면요. 카야 칼라스가 지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인데요. 그 전임자가 호세프 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호세프 보렐이 카야 칼라스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네가 미온적으로 하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굶어 죽게 하고 학살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요. 최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전임자 시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집행위가 이스라엘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호세프 보렐 전 고위 대표의 지속적인 비판에 대한 정면 반박인데요. 보렐 전 대표는 작년 11월 퇴임한 이후에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현 집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난해 왔습니다. 현 집행위가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재임 시절에도요. EU 차원에서 이스라엘과의 정치적 대화를 아예 중단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치야. 나치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속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만 이스라엘과는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보렐은요. 스페인 사회노동당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금 스페인은 이스라엘의 가장 비판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칼라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전임자가 비판을 하니까 자신도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왜냐하면 카야 칼라스도 에스토니아의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말을 이렇게 썩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칼라스는 이렇게 보렐이 자신을 강하게 비판하니까요. 강경한 수사만으로는 피를 멈추지 못한다. 회원국들이 제안을 지지할까 이스라엘 제재 제안을 지지하도록 만들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한 국가들을 대변하지만 동시에 다른 접근을 취하는 회원국들도 있기 때문에 그 모두를 대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좀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라스도요, 현 상황이요,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다는 걸 칼라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칼라스는요, 유럽인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공감하며 현재 조치가 불충분하고 상황은 재앙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어떤 이제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좌절하는 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만 더 나가고 싶지만 회원국 간의 합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회원국 모두의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의 합의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독일이 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독일이 찬성한다면 이건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질서를 뒤집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독일 총리는 앞으로 총통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키워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EU 내부에서도 계속 갑론을박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진보 동맹 의장인 이라체 가르시아 페레스는 보레를 옹호하면서요. 그러니까 EU 안에 좌파 정당들의 이제 모임이죠. 거기서는 이번 가자 사태에서 EU의 존엄을 지켜낸 유일한 목소리가 바로 보렐이다라고 하면서 카야 칼라스를 향해서요. 침묵에 가까운 접근이고 그 카야 칼라스가 말한 인도주의적인 합의라는 건 실체가 없는 그냥 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게 EU의 무력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EU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EU 집행위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과의 특혜성 무역을 없애고 이런 걸 검토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금방 아까 보렐이 말한 스페인은요. 아까 또 스페인이 최근에 어떤 것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면 스페인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10일이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나 이스라엘은 우리 절대 무기를 팔 수도 없고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도 우리 스페인을 지나가서는 안 돼라는 무기 금수 조치를 그냥 발표한 게 아니고 법제화했습니다. 이걸 법제화했다는 건 여야 모두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스페인에 있어서는 어떤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군 연료수송선의 스페인 항구 통과 및 군 장비를 싣는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착촌 거주 국민 대상 영사 서비스를 축소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스페인 국적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영사 서비스를 잘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스페인인이라면 적어도 그 정착촌에 가서는 안 된다. 이중 국적이라도 스페인 국적을 갖고 있으면 너희는 거기에 불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미 스페인은요, 2023년 10월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했는데, 이번 조치로 해당 금수 조치를 법률로서 확정해서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전환했다는 게 진짜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법률로 전환한 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법률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스페인이 공식화한 거죠. 이처럼 제가 뭐 계속 전해드리지만 2차 대전 이후의 질서가 굉장히 크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질서부터 시작해서 또 동맹 질서를 바꿔가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사태는 어떤 2차 대전 이후에 생겼던 유대인에 대한 도덕적 부채감의 해체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천안문 광장에서 봤듯이 시진핑, 김정은, 푸틴이 함께 모여 손을 올리는 장면을 보면 세계는 더더욱 갈려가면서 어떤 더 충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어쩌면 간단한 사건이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세계가 지금 변곡점에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저희가 잘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